지난 시간에 우리 경계층에 대한 인테그럴 메서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블라지우스 바운다리 레이어에 대해서 인티그럴 어널리시스를 적용을 해서 그 안에 속도 분포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주요 물리량에 대해서 그 관계식을 알아보았죠. 그랬더니 대부분의 전부 모든 물리량이 레이놀즈 수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함수로 표현이 되었었고, 그 앞에 있는 개수가 조금씩 달라졌는데 그 개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속도 분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람이나 바운더리 레이어 내에 어떤 속도 분포를 표현해주는 함수식 하나를 갖고 와서, 정확한 속도 분포는 아니지만 근사하게 알려주는 함수를 하나 가져와서 개수들을 구해보면 거의 이그젝트 솔루션인 뉴메리컬 솔루션에서 나왔던 개수들과 큰 차이가 없더라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유치학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보전 법칙을 유체유도 현상에 적용을 하는데, 적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인테그럴 메서드가 있고 디퍼런셜 메서드가 있고, 디퍼런셜 메서드로 적용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했던 블라지우스 솔루션이 나오는 거고, 인테그럴 메서드를 쓰게 되면 좀 전에 언급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 할 수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두시라 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계속해서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일 때 그러면은 인테그럴 메서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는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 유동이 터뷸런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라미나를 가정해서 한 거고, 터뷸런스인데, 터뷸런스 오늘 이따가 10장으로 돌아가서 터뷸런스에 대해서 배우겠지만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벽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벽면이 있고 여기 경계층이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벽면 안에서, 경계층 안에서 어떤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속도를 정밀하게 잽니다.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브를 오실로스코프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연결해갖고 매 순간마다 속도를 기록을 합니다. 유동장은 일정하게 불어와요. 다른 조건들을 하나도 안 바꾸고 모든 조건들을 다 일정하게 유지시킨 다음에 이 속도를 측정을 해보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측류 같으면 일정하게 나옵니다. 프로브가 고정된 자리에서 모든 조건 일정하면 일정하게 쫙 나오는, 난류는 일정하게 안 나옵니다. 난류는 계속해서 어떤 값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순간순간적으로. 이래서 바뀌어요. 이게 난류예요. 만약 이 경계층이 라미나다 그러면은 시그널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근데 터뷸런트는 절대 일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되면 이게 라미나 플로였다 그러면은 속도가 시간 t에 대해서 어떤 함수이냐 보게 되면 얘는 컨스탄트합니다. 그 상황이 스테디 스테이트면은.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 같으면은 UT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이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얘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터뷸런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터뷸런스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시간에 대한 평균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그린 요 랜덤하게 막 그런 이것도 보게 되면 샘플링 해갖고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내보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어떤 값으로, 그죠?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개념을 터뷸런스에서 도입을 하는데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t까지 속도 ut를 평균 내는 거예요. t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순간 속도 u는 평균 속도와 평균 속도에서 그 순간 얼마만큼 많이 벗어났냐, 이거를 플럭추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플럭추에이션 벨로시티라고 얘기하는데, 이 플럭추에이션 벨로시티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류는 어떤 경우에도 저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나오는 법은 없다. 다만 이 평균 속도는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조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런 조건이 뭐냐, 그걸 뭐라고 하느냐, 라미나 플로우에서 스테디 스테이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평균 속도장이 일정해지는 그런 난류 유동을 statistically stationary flow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이게 통계적, 그리고 평균한다는 게 통계적, 그래서 통계적으로 평균 속도장이 시간의 함수가 아니면, 평균 속도장이 즉 일정하면 그거를 statistically stationary flow라고 하면 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류에서는 어떤 순간 속도를 언급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순간 속도가 뭘 대표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그 지점의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통계 속도를 갖고, 여기 플럭추에이션이 얼마만큼 큰가, 아니면은 평균 속도가 얼마만큼 큰가, 이런 통계적인 속도로 난류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레이어 내의 속도 분포를 보더라도 이거를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로 노멀라이징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프리스트림 벨로시티로 노멀라이징 하셨을 때, 만약에 블라지우스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생겼다, 이것도 1이라는 값이 맞으겠죠. 그러면은 난류 속도는 벽면에서 충류보다 훨씬 더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얘는 평균 속도, 저기 속도 프로파일은 난류에서의 평균 속도, 그리고 레이놀즈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들이 점점 더 스티퍼집니다. 그죠? 레이놀즈 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점점 더 커집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난류 속도에서 프로파일이, 민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블라지우스 프로파일보다 기울기가 벽면에 더 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바에 의하면 점성 효과가 더 낮아진다고요? 경계층이 더 얇아진다. 레이놀즈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계층이 더 얇아진다. 경계층의 발달을 보게 되면 레이놀즈 수가 커지면, 레이놀즈 수가 충분히 크면 앞에 난류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충류가 생기고 천위 구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난류 경계층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난류 경계층은 충류 경계층보다 더 두껍겠죠. 경계층이 얇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레놀드 수가 커지면 관성력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맞으나,
경계층은 난류에서가 또 일반적으로 더 두껍습니다. 또 그렇죠. 모멘텀 교환이 활발해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깥쪽은 모멘텀이 크죠. 여기 있는 유체입자는 모멘텀이 커요. 여기 있는 유체입자는 모멘텀이 작죠. 근데 람이나 플로에서는 이 모멘텀 교환이 오로지 비스코스 디퓨전에 의해서만 생기는데 터뷸런트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수많은 작은 소용돌이 같은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크고 작은 소용돌이들. 그래서 여기서 활발하게 유체입자들의 혼합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1학기 때 설명했을 때. 그래서 유체입자가 아래로 내려오고 순간적으로 유체입자 위로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매 순간 아주 다양한 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큰 모멘텀을 가진 유체입자가 벽면 근처까지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벽면 근처에서 모멘텀을 더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벽면에서 훨씬 더 이 velocity 슬롭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게 난류인데, 이런 난류 속도, 파란색으로 나타난 이런 난류 속도를 정확하게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인티그럴 메서드를 통해서 경계층 내에 어떤 주된 유동 물리량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근사적으로 함수 관계를 이 난류 속도를 표현하는 함수를 한번 도입을 해보면 낮은 레이놀즈 수에서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를 그나마 비슷하게라도 표현해 줄 수 있는 함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류기 때문에 그냥 속도가 아니고 여기 평균 속도예요. 지금 펑션 f에 들어가는 게. 파워로라고 하는데 7분의 1승으로 하게 되면 레놀드 수가 낮은 지로 프레셔 그레디언트 난류 경계층 내에서 속도가 어느 정도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프로파일을 써갖고 인테그럴 어널리시스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난류 경계층에서 관계 시트가 얻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인테그럴 메서드를 생각을 해보면 그 어디에서도 얘가 충류다 라는 조건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죠? 컨트롤 발륨 어널리시스를 했는데 이게 충류다 난류다 라는 경계를 구분을 짓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널리시스 자체는 충류든 난류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 난류일 경우는 이런 velocity 프로파일을 써갖고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식들을 보게 되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레이놀즈 수의
마이너스 5분의 1승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중간에 들어갔던 속도에 대한 익스프레션은 전부 다 평균 속도로 바꿔주면 돼요. 난류인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계층의 두께를 설명을 할 때도 프리스트림 속도와 평균 속도의 비가 0.99인 지점이 경계층 두께가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테크니션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테크니션 정의는 난류인 경우는 순간 속도 U가 아니고 평균 속도 U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하기를 경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게 벽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인데 이 경우 보게 되면 du dy를 하게 되면 얘는 벽면에서 시어 스트레스가 무한대가 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식을 갖고 쭉 하다 보니까 벽면에서 스트레스를 못 구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 프로파일이 어떤 근사식이기 때문에 벽면에서는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경계층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월 시어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구해놓은 칼만의 릴레이션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칼만 릴레이션이 바로 월 시어 스트레스는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모멘텀 티크니스를 구해놨으니까 모멘텀 티크니스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결국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지는 칼만의 인티그럴 메서드는 경계층에 적용이 되는데 라미나 경계층뿐만이 아니고 터뷸런트 경계층에도 적용할 수 있고 라미나 경계층에서는 라미나 속도 분포를 대표하는 펑션을 갖고 그 값들을 알아내면 되고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런 파워로를 써가지고 파워식을 갖고 이 관계를 알아내면 되는데 벽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근사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그 해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 경우는 칼만의 릴레이션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 비슷한 값을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고 또한 이런 물리량들의 레놀드 수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라미나에서는 레놀드 수의 몇 승이었어요? 응?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었죠. 그죠? 얘는 레놀드 수의 마이너스 5분의 1승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결국 마이너스 빼고 나면은 0.2승과 0.5승의 차이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놀드 수가 크면 클수록 터뷸런트 플로우의 가능성이 큰데 라미나 플로우에서 경계층이 성장하는 것, 터뷸런트 플로우에서 경계층이 성장하는 것에
그 성장하는 빠르기가 성장하는 율이 성장률이 이 레놀드 수의 2분의 1승과 5분의 1승 이 뭘 설명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서 더 빨리 성장하는 건지 어느 쪽에서 더 느리게 성장하는 건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아까 전에 설명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충류는 유체입자들이 흘러갈 때 어지럽게 흘러가지 않죠.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켜서 쉽게 말해서 오와 열을 맞춰서 흘러가는데 난류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난류는 아주 어지럽게 유체입자들이 순간적으로 위치 이동을 해가면서 이 흘러갑니다. 그죠? 그게 난류의 특징이고 그래서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난류라고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유체입자가 순간적으로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유체입자는 순간적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에 있는 유체입자는 밑에 있는 유체입자에 비해서 당연히 속도가 더 높은 속도를 갖고 있겠죠. 얘가 내려오게 되면은 아래층으로 모멘텀을 더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속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속도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만큼 벽면 근처의 속도가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지겠죠. 이해돼요? 또 그래서 충류 난류에서의 경계층 내부에서의 물리량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 플레이트가 있으면 플랫 플레이트에 걸리는 드래그, 우리가 아까 전에 벽면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를 궁금해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 프릭션 드래그를 알아내기 위해서 시어 스트레스를 궁금해하는 건데, 프릭션 드래그는 당연히 지금까지 배웠으면 알겠죠. 월 시어 스트레스를 내가 관심 있는 표면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뎁드는 칠판의 수직한 방향으로, 그죠? 평판이 이렇게 있으면 칠판의 수직한 방향으로 뎁드를 의미하는 거고, 월 시어 스트레스를 0부터 L까지, 여기가 0이면 0부터 L까지의 평판의 길이가 L이면 평판의 길이가 L이라고 합시다. 이런 평판이 있다. 그러면 이 평판에 가해지는 프리션 드래그는 저렇게 월 시어 스트레스를 전체 평판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드래그는 드래그 코에피션트를 써서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드래그 코에피션트 정의를 다시 한번 적어주게 되면, 이게 힘이니까 여기다가 면적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면적이 L이죠. 그죠? 단위 깊이당 면적이 L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 소개해 주는 것이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을 때 어떻게 되나, 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다 배웠어요. 포텐셜 플로우 할 때 다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던 경계층은 다 지로 프레셔 그레디언트고, 그러면은 지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아닐 때 애드버스거나 페이버러블 프레셔 그레디언트일 때는 바운더리 경계층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어떻게 바뀔까,
영향을 받을까 다른 건데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런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가 이 Y 방향으로는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없고 Y 방향으로 어떤 속도 분포가 크게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저거는 항상 0이 되는 거고, 플랫 플레이트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그 다음에 경계층 방정식을 살펴보게 되면 dpdx는 y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이 dpdy가 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x 방향 유동 방향으로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결국 경계층 바깥에서의 프레셔 그레디언트와 같고, 그 얘기는 프리스트림 변화가 있으면 프리스트림 속도의 변화와는 이런 관계를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dpdx가 0인 경우, 즉 지로 프레셔 그레디언트인 경우는 프리스트림이 일정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펴본 것이 지난 시간에 인테그럴 메서드 했을 때 직사각형 형태의 컨트롤 바리어블을 쓰게 되면 윗면을 통해서 나가는 질량 요량이 있다 그랬죠. 이 경우는 그죠? 이것이 지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고, dpdx가 0보다 작은 경우, 즉 하루로 가면 갈수록 프레셔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속도는 점점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프리스트림 velocity가 x 방향으로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 경우는 인테그럴 메서드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윗면을 통해서 나가는 질량 요량이 네거티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들어온다는 얘기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dpdx의 값이 얼마만큼 작으냐에 따라서 얘가 부호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를 favorable pressure gradient라고 합니다. 알죠? 순방향 압력 구배. 그 다음에 dpdx가 0보다 클 때, 이때는 하루로 가면 갈수록 프레셔가 증가하는 경우니까 프리스트림 velocity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애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라고 한다 했죠. 그리고 이런 애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지속이 되면, 아니면은 애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매우 강하면 플로우 세퍼레이션이 일어난다. 지난 시간에 구장할 때 구 표면 주변에, 스피어 표면 주변에서 세퍼레이션이 일어난다 고 말했는데, 동일한 현상이 플랫 플레이트 바운더리 레이어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플랫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다. 경계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애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다. 그러면은 경계층 속도 분포가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플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favorable pressure gradient, 그 다음에 adverse pressure gradient에 대한 속도 분포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수식이나 펑션이나 아니면 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못 풉니다. 그것도 다 수치적으로 풀거나 직접 실험을 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고 왜 발생하고 이런 건 다 구장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의 9절, 11의 8절 이 드래그에 대한 건데, 이런 경계 평판이 아니고 어떤 물체가 유동장에 놓여 있을 때, 즉 구장에서 배운 것처럼 실린더가 놓여 있을 때, 뭐 해프 바디 같은 게 놓여 있을 때, 그때 그런 물체 주변에 생기는 경계층은 어떻게 되고 그것이 받는 드래그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미 내가 여러분들이 구장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다 이해될 겁니다. 구장 배울 때 터뷸런트일 때, 라미나일 때, 포텐셜 플로일 때, 프레셔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변하고, 세퍼레이션이 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드래그가 바뀌는데 스무트인 경우, 표면이 스무트한 경우, 러프한 경우, 드래그 코에피션트들이 레놀드 수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골프볼에서 왜 딤플이 있는지 이런 거에 설명을 했었죠.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 지금 11장에 나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게 11장의 끝입니다. 그래서 경계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다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우리 수업 기획서상에서 보면 남아있는 게 10장 남아있죠. 10장은 난류에 대한 건데, 이 난류를 학부에서 가르쳐 주는 학교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학교가 그 중에 한 학교인 경우고, 그거는 학생들이 워낙 우수해서 난류를 가르쳐도 어느 정도 이해를 잘 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류 그러면 어렵다 생각하는데, 난류는 워낙 배울 게 없습니다. 왜? 너무나 어려워갖고, 내용이 너무나 어려워갖고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도 많지 않아요. 난류 솔루션을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솔루션이라는 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난류가 공부하기가 참
쉬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굳이 십자형 난류를 학부에서 안 가르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학부에서 배우는 난류는 뭐냐면은 난류 유동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난류 유동을 대표하는 평균 속도, 난류 유동을 대표하는 어떤 형상에서 평균 속도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난류 유동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한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책에서는 지오메트리를 서큘러 파이프 내의 난류 유동이라고 해놨는데, 난류는 사실은 그 형상이 서큘러 파이프든 직각 단면에 직사각형 단면에 채널 플로우든 아니면은 지금 한 것처럼 플랫 플레이트 상의 난류 경계층이든 그 특성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지오메트리를 서큘러 파이프로 고정하지 않아도 돼요. 난류 유동을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은 서큘러 파이프 내의 측류 유동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하기로 하죠. 원간 내의 측류 유동을 설명해주는 터미널로지가 하겐 포이젤이죠. 하겐 포이젤 유동이 원간 내의 측류 유동입니다. 그래서 하겐 포이젤 유동을 보게 되면 그 속도 분포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지오메트리를 보게 되면 이렇죠. 그래서 반지름이 R이고 원간 좌표기를 썼을 때 유동 방향으로의 속도 분포는 저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호리존탈 파이프인 경우, 수평하게 놓여 있을 때, 그리고 저 안의 속도 분포는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포물선 속도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 그거에 각 단면에 대한 평균 속도는 원간 좌표계에서 속도 분포를 적분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맥시멈 속도는 당연히 원간의 센터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R이 골 0에서 나오는데 평균 속도의 2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면에서 유량은 속도를 단면 전체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니까, 그 말은 평균 속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유량은 프레셔 9배에 비례하고 면적의 단면적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점성계 주제는 반비례하고, 이게 우리가 8장에서 배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6장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은 여러 번 했는데, 원간 내에 어떤 유동장이 발생을 하면, 즉
여기 원간의 시작점이고 유니폼 플로어가 이렇게 들어온다 라고 하면 벽면에 쉬어 레이어가 맨 처음에 발생을 하고 그것이 원간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아직 비스코스 이펙트가 확산되지 않은 중간 영역을 코어 리전, 여기는 쉬어 레이어. 그래서 이렇게 코어 리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 속도 분포를 봤을 때 여기가 폼물선 속도 분포를 보이면은 얘는 라미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레놀드 수가 높다 그러면은 얘도 순간적으로 다 터뷸런트 플로우로 바뀌어서 여기 하루로 하게 되면 속도 분포가 난류 속도 분포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벽면에서 기울기가 더 급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모멘텀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가운데 있는 유체입자는 가장자리로, 가장자리에 있는 유체입자는 가운데로 위치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가운데 영역 속도 분포가 상대적으로 플랫해지고 포물선 속도 분포보다 훨씬 플랫해지고 가장자리에서는 훨씬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런 분포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도 분포를 보이는데, 라미나 영역에서 터뷸런트 영역으로 어떤 한 경계를 두고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트랜지션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는 어떤 순간에는 라미나처럼 보이고 어떤 순간에는 터뷸런트처럼 보이는 그런 트랜지션 구간이 있고, 트랜지션 구간의 길이도 매 순간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동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시켜줘도 트랜지션 구간 자체도 짧았다가 길었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난류 유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라미나 플로우 솔루션, 하이겐 포지션 플로우 솔루션은 바로 이 원간 내 유동이 라미나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데, 원간 내 유동이 라미나가 아니다. 어떻게 아느냐? 물론 속도 측정을 해보면 압니다. 근데 해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레놀드 수를 갖고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놀드 수는 저렇게 정의를 했었을 때 2000보다 작으면 라미나, 2000보다 크면 터뷸런트 플로우인데, 이게 원간 유동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장에서 배웠던 경계층 유동 같은 경우는 레놀드 수를 정의를 할 때 길이를 경계층의 길이로 바꿔줬죠.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레놀드 수 그 충류하고 난류를 구분짓는 레놀드 수의 기준이 2000이 아니고 얼마였어요? 응? 10의 5승? 응? 맞아요. 그래서 10의 5승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아세요. 학생들이 항상 보면은 레놀드 수의 정의와 상관없이 내 지오메트리에 상관없이 2000만 갖고 기억을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원간일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즉 원간 내의 유동이 난류가 돼버리면 우리가 배웠던 하겐 포지션 솔루션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이 속도 분포하고 이 속도 분포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속도 분포를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십자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간 내의 속도가, 원간 내의 유동이 난류인 경우 이 속도 프로파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이미 우리가 8장에서 배웠던 나비아-스톡스 이퀘션이 있으니까 그걸 풀면 됩니다. 근데 그걸 푼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난류 유동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뭐 랜덤하다, 컴플렉스하다, 컴플리케이트 돼 있다, 그 다음에 뭐 어지럽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혼합이 잘 된다, 믹싱이 잘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난류 유동의 특성이죠. 이게 3장에서 다 배운 거고, 좀 전에 경계증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한 지점에다가 프로브를 꽂아놓고 속도를 재게 되면 아무리 내가 정밀하게 유동 조건을 유지시켜 준다 하더라도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뀐다 그랬죠. 그죠? 그게 난류 유동의 특성이다 라는 거예요. 친구 이름 뭐지? 이름이 뭐지? 황현택. 내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응? 수업 내도록 문제 하네. 응? 중요한 문제예요? 응?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왜 계속 문제 하네? 여기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죠? 뒤에 친구들이 자는지, 딴 생각하는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다 보입니다. 내가 학기 초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은 없다 하지만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있긴 하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초등학생들도 아는 건데,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만 그날 바로바로 복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해한 부분도 복습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가장 시간이 작게 들어갑니다. 내가 이해하는 양이 정해져 있으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시간이 절약되고, 그 절약된 시간을 가지고 데이트를 하든지 뭐 알바를 하든지 뭐 어디 가서 게임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항상 나는 열심히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온다, 아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좀 개선을 하고자 할 때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주로 학업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면,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나는 남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생각을 해보면, 이유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는 것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지름길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살펴보게 되면 랜덤하다. 아까 전에 그 프로브에 갖고 설명했죠. 그래서 아무리 유동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도 속도가 랜덤하다는 거예요. 속도만 랜덤한 게 아니고 모든 게 랜덤합니다. 랜덤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irregular, 랜덤이라는 거의 뜻이 뭐냐 하면은 irregular라는 뜻도 있고 disorder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질서하다. 유체 입자들이 움직이는 게 람이나 플로하고는 다르게 아주 무질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chaotic하다, 컴플렉스하다. 같은 말이라기보다도 랜덤하다는 단어가 저런 뜻들을 다 함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시간 t에서 내가 속도 분포를 얻었다, 속도 분포 솔루션 1이라고 한 건 얻었다.
라미나 플로어라면은 유동 조건 일정하면은 다른 시간 t에서 t1이라고 하고 t2에서 라미나 플로어라고 하면은 이 솔루션 1이 시간 t2에서도 얻어져야 될 거예요. 근데 터뷸런트는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겁니다. 우연히 진짜 랜덤하게 우연히 솔루션 1이 반복될 수는 있으나 그럴 확률은 무지 낮고 솔루션 1이 시간 t2에서 관측될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다른 솔루션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난리 유동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D 플로, 2D 플로, 3D 플로 이런 거 배웠죠. 그죠? 난류는 기본적으로 3D 플로예요. 평균 속도만 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걔는 1D 플로일 수도 있고 2D 플로일 수도 있고 3D 플로일 수도 있으나 난류 평균 속도장은 근데 매 순간 속도를 보게 되면 이런 랜덤한 특징으로 인해서 유체입자들이 3D 모션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유동은 원간 내 유동 같으면은 뭐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관내 지름이 안 바뀌는 한 단면적이 안 바뀌는 한은 1D 플로어인 것처럼 보일 것이나 그리고 그것이 평균 속도 장만 갖고 얘기하면 실제로 1D 플로어나 그 안에서는 유체입자들이 완전히 3D 모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던 애들이 벽면 근처로 가게 되고 벽면 근처에 있던 애들이 가운데에 오고 그 다음에 오는데 뭐 빙글빙글 돌면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D 모션이다. 유체입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터뷸런스 자체도 터뷸런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속도가 어떤 평균 속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랜덤하게 변하는 거니까 그런 랜덤하게 움직이는 유체 입자들에 의해서 어떤 물리량이 확산이 되는데 그것을 터뷸런트 디퓨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터뷸런트 디퓨전이 왜 일어나나 생각을 해보면 유체 입자들이 아까 전에 순간적으로 위치 이동을 한다라고 말했죠. 그죠? 그런 위치 이동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들이 바로 에디예요. 에디는 우리말로 특별히 따로 번역된 게 없는데 그냥 소용돌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퍼레이션 했었을 때 뭐 이런 와들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와들의 집합체를 에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텍스 모션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간 내 파이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체적으로 유동장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이런 에디 모션들이 있다. 라미나 플로에서는 어떤 세퍼레이션 같은 게 생겨야지 이런 에디 모션이 있었는데 터뷸런트 플로에서는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간 내 유동이 이렇게 있어서 속도 분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평균 속도는 그죠? 근데 이 안에 보게 되면 이런 에디 모션들이 있다. 이런 에디 모션이 있다.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에디 모션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던 유체 입자가 순간적으로 이 에디 모션에 의해서 벽면으로 가는 거고 벽면에 있던 유체 입자가 순간적으로 가운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디 모션에 의해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디 모션에 의해서 모멘텀이 큰 모멘텀을 가진 애가 작은 모멘텀 영역으로 모멘텀을 확산시켜 주는 거고 작은 모멘텀을 가진 애가 큰 모멘텀 쪽으로 모멘텀을 확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터뷸런트 디퓨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들이 바로 이런 에디들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에디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그 사이즈도 무지무지 작은 것부터 이 뭐 파이프 전체 지름만큼 큰 것들까지, 파이프 지름보다 더 클 수는 없겠죠, 그죠? 파이프 지름부터 시작해서 보다 훨씬 작은 무지무지 작은 사이즈까지 다 중첩돼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터뷸런트 플로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라미나 플로우다라고 생각하면 저런 모션이 없어요. 라미나 플로우는 유체입자가 있으면 그냥 유체입자들이 나란히 이렇게 흘러갑니다. 가운데 있는 빨리 갈 거고 가장자리 애들은 점점 적게 갈 거고. 근데 터뷸런트 플로우다 그럼 얘는 순간적으로 일로 오고 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 믹싱이 잘 된다. 그래서 원관 내에 가운데는 빨간 물감, 가장자리는 뭐 파란 물감이 있었다. 그러면은 빨간 물감, 파란 물감이 순간적으로 혼합이 잘 된다 라는 뜻이고, 그럼 물감만 혼합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모멘텀도 혼합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모멘텀 디퓨전인 거죠. 유체 입자 간의 혼합도 물론 잘 되고, 유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도 혼합이 잘 되고, 유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혼합이 잘 되겠죠. 그렇죠? 열. 그래서 뭘 생각하면 되느냐? 비커에 물을 받아놓고 물감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데, 떨어뜨려 놓고 가만히 관찰하는 거하고 떨어뜨려 놓고 젓가락으로 열심히 젓는 거하고 물감이 비커 내에 퍼지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터뷸런트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젓가락으로 비커 내에 물을 막 저어주는 그런 효과들이 저절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또 터뷸런트 플로우의 특징은 이런 볼텍스의 복수가 볼티시스예요. 얘들이 엄밀하게 좀 다르지만은 이걸 에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볼텍스들의 와들의 집합체가 에디니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웨지다, 아니면은 비행기 날개 트레일링 엣지 쪽이다 라고 하게 되면 위쪽에는 속도가 빠르고 아래쪽에는 속도가 느리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두 다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유체입자들이 날개 끝을 지나고 나면 만나서 보게 되면 위는 모멘텀이 크고 아래는 모멘텀이 작으니까 모멘텀 확산이 일어나겠죠. 그 확산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에디를 통해서 모멘텀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속도차가 발생하니까 속도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볼텍스 같은 것들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제 한참 하루로 가게 되면 이런 볼텍스들이 발생에 대해서 위에 있는 모멘텀하고 아래 있는 모멘텀이 같아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걸 에디라고 하는데, 에디가 여기 큰 에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에디의 사이즈는 아까 전에 얘기하기를 내가 유동 지하미트리에 준하는 크기부터 그 다음에 그 이하로 아주 작은 에디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 이런 소용돌이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요런 소용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이 안에서 또 크고 작은 소용돌이들이 중첩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크고 작은 소용돌이 하나를 또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서 또 이 안에서 또 크고 작은 소용돌이들이 있고, 이렇게 주름처럼 보이는 애들이 뭐냐면 여기에 조그만한 에디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큰 에디부터 작은 에디까지 아주 이 캐스케이드 형식으로 쭉 다 있다는 거예요. 얘를 쪼개봐도 있습니다. 계속 쪼개면 쪼갤 때까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쪼개야 되느냐,
그거는 레이놀즈 수에 달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난류 유동이다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엔지니어링 플로에서 많이 관찰되는 난류 유동인 경우 저런 에디 사이즈들의 크기가 어디까지 작아지느냐, 여러분들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더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굵기의 한 10분의 1, 100분의 1까지도 작은 에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쪼개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런 에디들이 큰 에디들도 있고 작은 에디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걸 갖고 수치 해석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수치 해석할 때 finite differential method를 쓰잖아요, 그죠? 그럼 델타 x 델타 y 정하죠. 그 델타 x 델타 y가 이 에디 하나하나보다 훨씬 더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 우리 구장에서 배우기는 이렇게 실린더가 있으면, 실린더가 있을 때 유니폼 플로가 불러오게 되면 실제 유동 같은 경우 세퍼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그죠? 발생을 하는데 얘네들도 다 에디들이에요. 이 에디들 안에 보게 되면 크고 작은 에디들이 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텍스들을, 이런 에디들이 존재하는 게 터뷸런트 플로우의 특징입니다. 터뷸런트 플로우는 아니나 그냥 아주 케이오틱하게만 보이는 유동들이 있습니다. 레이놀즈 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주게 되면 유동장이 어지럽게 보이는 유동들이 있는데, 걔들은 터뷸런트 플로우가 아니고 그냥 케이오틱 플로우일 뿐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에디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애들일 뿐이기 때문에. 에디들은 어떤 조직화된 소용돌이죠. 이게 소용돌이니까 조직화돼 있죠. 근데 그냥 조직화 안 돼 있고 어지럽게 움직이는 애들만 존재하는 경우는 난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지막 특징은, 이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에너지 디스페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층류 유동에서 유체 입자가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갖고 O와 열을 맞춰서 쭉 흘러갈 때는 그냥 걔가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프레셔, 포텐셜 에너지만 생각하면 되죠, 에너지 생각했을 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터뷸런트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전체적인 유동 흐름이 있죠. 그 유동 흐름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유체 입자들이 이렇게 큰 와를 따라서 움직이기는 운동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큰 와 안에 중첩되어 있는 작은 와를 따라서 움직이는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더 작은 에디를 따라서 움직이는 중첩된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런 에너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미나 플로우하고는 다르게 전체적인 유동이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런 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고, 또 큰 와에서 작은 와로 에너지가 전달돼서 또 작은 와들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고, 더 작은 와로 또 이렇게 에너지들이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공장에서부터 에너지들이 이렇게 에디 쪽으로 계속 전파되는 것, 그것을 에너지 디스페이션이라고 하고, 그렇게 에너지들이 전파되면 결국은 어디로 가나, 결국은 나중에 비스커스 디스페이션 돼갖고 열로 다 솟아내야 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이 바로 터뷸런트 플로우라는 거예요. 그걸 터뷸런트 에너지 트랜스포트라고 이야기하고, 저런 유체자들이 랜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 에너지 디스페이션인데, 일단은 평균 속도에서 터뷸런트 평균 플로우에서 민 플로우에서, 그 말은 뭐냐면 상류에서 하류로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류에서 하류로 가는 민 플로우에서 터뷸런스 쪽으로 에너지가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큰 에디에서 작은 에디로, 작은 에디에서 더 작은 에디로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전달되는데, 결국은 더 작은, 더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에디가 까지 에너지가 내려오면 그 에디는 나중에 마찰로 인해서 이제 소멸이 되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에디 갖고 있던 에너지는 결국 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터널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 디스페이션이 있다. 키네틱 에너지가 열로 소산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요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나중에 난류를 제대로 전공할 때 그때 또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이 바로 난류 유동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프렌틀이 경계층 이론을 도입을 한 이후에 유체역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라미나 유동으로 이루어지는 그 엔지니어링 시스템은 사실은 이미 다 우리가 개발해놨고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대부분 유체역학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은 난류 유동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솔루션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1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난류를 연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난류 유동은 재현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다른 속도 분포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 속도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되는데 매 순간 속도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류 유동을 맨 처음에 초창기에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도 난류를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아인슈타인이 이거는 신만이 아는 문제다 라고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상대성 이론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난류가 생각해보면 어려운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솔루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솔루션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루션이 무한히 많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순간의 속도 분포는 정말 랜덤하기 때문에 해가 무한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나 지금 과거 100년 동안에 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못 보던 속도장들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고 컴퓨터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수치 해석을 통해서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 풀면은 속도장을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으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난류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류를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난류가 어렵기는 하나 워낙 할 일이 많은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난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재단에선가 뭐 인류가 풀어야 하는 7대 난제 그래갖고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7대 과제 이래갖고 이거 풀면은 뭐 100만 달러 상금 준다 뭐 1000만 달러 상금 준다 이런 거 한 적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에요. 난류에 대한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 이걸 풀면은 돈 주겠다는 건데 사실은 돈 안 주겠다는 거죠. 못 푼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해가 하나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도 언젠가는 천재가 나타나서 풀겠지만은 이건 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못 푼다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뭐라고요? 민.
평균이죠, 평균. 또, 예. 정상 상태다라는 말은 라미나 플로에 오히려 더 적합한 거죠. 그래서 평균 속도가 정상 상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평균 속도가 정상 상태는 사실은 엄밀히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아까 전에 statistically stationary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냥 그 말이 기니까 정상 상태, steady state다라고 이야기를 난류에 대해서 하면은 평균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그런 유동이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난류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